새벽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두웠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좁은 길을 비추고 그 불빛 아래 작은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다. 간판은 오래되어 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다. 평안우산방. 주인은 최갑수. 76이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등이 고닫고 손등에는 수십 년 세월이 새긴 굵은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가게 문을 열고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그날 고칠 우산들을 하나씩 살폈다. 살이 부러진 것, 천이 찢어진 것, 손잡이가 헐거워진 것. 그의 손끝을 거치면 낡은 우산도 다시 하늘을 막아낼 만큼 단단해졌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이 많았다. 젊은 상인들 사이에서는 무뚝뚝하고 정 없는 노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인사를 건네도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 살가운 말 한마디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 초입에서 떡집을 하는 여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저 양반은 웃는 걸 본 적이 없어. 손님이 와도 그냥 우산만 받아. 말도 없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옆집 국수집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 골목에서 30년을 넘게 장사해 온 사람이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저 양반, 겉으론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딴판이야.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최갑수의 가게에는 늘 낡은 우산들이 쌓여 있었다. 손잡이에 이름 대신 숫자만 적힌 것들이었다. 그는 그 우산들을 순서대로 고쳤고 다 고친 우산은 다시 가게 앞 우산꽂이에 가지런히 세워두었다. 누가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르는 우산들이었다. 값을 부르는 법도 없었다. 손님이 돈을 내밀면 그는 손사래를 쳤다. 됐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 말고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개 오해했다. 무심한 노인, 장사의 뜻이 없는 노인. 하지만 이 골목에서 오래 산 노인들, 특히 혼자 사는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그의 이름이 다르게 불렸다. 우산 할아버지. 비가 자주 오는 계절이면 그의 가게 앞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찢어진 우산을 들고 하나둘 찾아왔고 최갑수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살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산은 새 것처럼 펴졌다. 그는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는 법이 없었다. 가끔 할머니들이 삶은 옥수수나 감자를 놓고 가면 그는 그것도 다음 손님에게 슬그머니 나누어 주곤 했다. 가게 안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갑수와 아내, 그리고 어린 딸아이가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로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그는 가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다. 그럴 때면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졌다. 무언가를 견디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가게를 찾는 이들 중 누구도 그 사진 속 딸아이에 대해 묻지 않았다. 최갑수 역시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이 없었다. 그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우산을 고치고 저녁이면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 반복이 벌써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시장 골목에 낯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오래된 골목 전체가 곧 재개발된다는 이야기였다. 상인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모여 수군거렸지만 최갑수의 가게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그는 그날도 낡은 우산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부러진 살을 하나하나 갈아 끼우고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끝은 여전히 느리고 정성스럽게 움직였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 골목은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었다. 새벽 어시장이 열리면 생선 괴짝을 든 상인들이 오가고 낮이면 포목점과 신발가게, 그릇가게가 줄지어 문을 열었다. 세월이 흐르며 큰 마트와 온라인 상점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앗아갔지만 이 골목만은 여전히 옛 모습을 지키고 있었다. 낡은 함석 지붕과 시멘트 벽, 그 틈으로 삐져나온 전선줄들이 그대로였다. 최갑수의 우산방도 그런 풍경의 일부였다. 그는 원래 이 자리에서 우산을 팔던 사람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에는 인근 공단에서 기계를 만지는 일을 했다. 손끝이 야무지고 눈썰미가 좋아 어떤 기계든 그의 손을 거치면 다시 돌아갔다. 그러다 40을 넘긴 해 그는 돌연 공장을 그만두고 이 좁은 골목에 작은 가게를 얻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저 속 편하게 살고 싶어서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우산만 고쳤다. 우산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져오는 손님에게도 정중히 사양했다. 그 흔한 지퍼 수선도 신발 밑창 붙이는 일도 하지 않았다. 오직 우산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고집스러움을 두고 저 양반 성격이 유별나다고 여겼지만 그 이면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짐작하는 이는 없었다. 가게 안은 늘 정갈했다. 낡은 작업대 위에는 크기별로 나뉜 우산살과 천 조각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재봉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재봉틀로 그는 찢어진 우산 천을 꿰맸다. 손이 느렸지만 바늘땀은 촘촘했다. 그는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비 오는 날 우산 없으면 그것도 서러운 일이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대개는 그가 등을 돌린 채 작업에 몰두해 있을 때 흘러나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연히 그 말을 들은 이들은 오래도록 그 문장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가게 옆에는 작은 평상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동네 노인들의 쉼터이기도 했다. 다리가 아픈 할머니들이 앉아 쉬어가고 장 보러 나온 노인들이 잠시 걸터 앉아 숨을 돌렸다. 최갑수는 그들에게 이렇다 할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겨울이면 늘 그 평상 위에 낡은 방석을 깔아두었다. 여름이면 그늘막을 손수 매달았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다. 시장 상인의 총무를 맡고 있는 한 중년 남자는 이런 최갑수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했다.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는 가게, 값을 받지 않는 손님이 태반인 가게, 도무지 셈이 맞지 않는 장사였다. 그는 몇 번인가 최갑수에게 넌지시 물은 적이 있었다. 어르신, 그렇게 공짜로 해주시면 가게는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최갑수는 그 물음에 딱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하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그 미소는 흔치 않은 것이었다. 평소 무뚝뚝하던 얼굴에 잠깐 스치는 표정이었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이상하게도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가을비가 그친 저녁 최갑수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다가 이내 몸을 돌려 셔터를 내렸다. 그 등 뒤로 골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조용한 노인의 하루하루가 훗날 이 골목 전체를 울리는 이야기가 되리라는 것을. 그 저녁 가게 앞을 지나던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우산 진열대 앞에 멈춰서서 신기한 듯 우산들을 구경했다. 최갑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드물게 먼저 말을 건넸다. 우산 좋아하니? 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갑수는 작업대 서랍에서 작은 우산 하나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어린이용으로 손봐둔 색색의 헝겊을 덧댄 우산이었다. 이거 가져가렴. 비 오는 날 쓰고. 아이의 엄마가 놀라값을 치르려 하자 최갑수는 손사래를 치며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본 아이 엄마는 두고두고 그 온기를 잊지 못했다고 훗날 골목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날 밤 가게 안쪽 방에서 최갑수는 낡은 공책 하나를 꺼내 들었다. 겉표지가 다 헤어진 그 공책에는 날짜와 숫자 그리고 짧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새로운 줄 하나를 더했다. 그러고는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그것을 넣어두었다. 그 공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고 좁은 골목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다. 최갑수는 오늘도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시장 골목에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었고 상인들은 두꺼운 점퍼를 꺼내 입기 시작했다. 그런 계절이 되면 최갑수의 가게 앞은 유독 붐볐다. 겨울비와 진눈깨비가 잦아지는 탓에 낡은 우산을 든 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날 아침에도 한 할머니가 찢어진 우산을 들고 가게 문을 두드렸다. 김말순 할머니였다. 팔순을 바라보는 그녀는 혼자 산 지 오래였다. 자식들은 모두 타지로 나가 소식이 뜸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낡은 반지하 방과 오래된 살림살이뿐이었다. 영감님, 이거 좀 봐주소. 어제 바람에 홀랑 뒤집혀서. 최갑수는 말없이 우산을 받아 살폈다. 살 2개가 부러져 있었고 천도 한쪽이 찢어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대 앞에 앉았다. 이틀만 놓고 가세요. 아이고, 얼마 드리면 되나? 김말순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이자 최갑수는 손사래를 쳤다. 됐어요. 다음에 반찬이나 좀 나눠주세요. 할머니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옆 가게의 젊은 점원이 슬쩍 다가왔다. 최근 이 골목에 새로 들어온 옷가게 직원이었다. 할아버지, 저 할머니한테도 돈 안 받으셨어요? 아까 저 사람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러시던데. 최갑수는 대답 대신 우산을 뒤집어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늙으면 다 그렇지. 돈 몇 푼이 뭐가 그리 중하겠나. 젊은 점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그녀는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비슷한 이야기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시장 안정육점 주인은 최갑수가 며칠 전 자신의 어머니 우산을 몇 번이고 고쳐주었던 일을 기억했다. 반찬가게 주인은 자신의 할머니가 세상을 뜨기 전 매주 최갑수의 가게에 들러 우산을 맡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갔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때마다 최갑수는 값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할머니가 좋아하던 사탕을 봉지째 쥐어 보내곤 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골목 안에서 조용히 퍼져나갔다. 하지만 정작 최갑수 본인은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었고 하루 종일 우산을 고쳤다. 손님이 고맙다는 말을 건네면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시장 어귀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부부가 그의 가게를 찾았다. 부부는 최근 형편이 어려워져 붕어빵 수레마저 낡아 곤란을 겪고 있었다. 그날도 비가 내려 손님이 뚝 끊긴 참이었다. 남편이 낡은 우산을 들고 오자 최갑수는 우산을 살피다 말고 조용히 물었다. 요즘 장사는 좀 어떠세요? 말도 마세요. 요즘 다들 편의점 가서 사 먹지. 이런 거 누가 사 먹나요? 최갑수는 별다른 말 없이 우산을 고쳤다. 그리고 돌려주며 낡은 봉투 하나를 함께 건넸다. 부부가 놀라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짧게 답했다. 겨울 지나기 전에 수레바퀴나 새로 다세요. 부부는 몇 번이고 사양했지만 최갑수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다. 그날 이후로 붕어빵 부부는 골목 사람들에게 이 일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 양반, 겉보기와는 다르시더라는 말이 골목 곳곳에서 오갔다. 하지만 정작 최갑수는 이런 평판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그는 그날 자신에게 온 우산만을 성실히 고쳤고 저녁이 되면
낡은 공책을 꺼내 몇 줄 적어 넣었다. 공책 속 이름들은 점점 늘어갔지만 그 이름들이 무엇을 위한 기록인지는 여전히 아무도 몰랐다. 그의 삶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매달 말이 되면 그는 낡은 우체국 통장을 들고 조용히 은행을 다녀왔다. 그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매달 일정했다. 누구에게 보내는 돈인지, 무엇을 위한 돈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은행 창구 직원조차 그저 이체하시는군요 하고 말없이 처리해 줄 뿐이었다. 최갑수는 통장을 접어 품 안에 넣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 그 걸음걸이에는 늘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슬픔인지 다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무게였다. 가게 안쪽 손님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편지 봉투 몇 개와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최갑수는 가끔 밤늦게 혼자 그 상자를 열어보곤 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소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금은 40을 훌쩍 넘겼을 그 소년의 이름은 최준영.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준영은 10년 전 이 골목을 떠난 뒤로 발길을 끊었다. 명절에도 아버지의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었다. 동네 사람들 중에는 그 사정을 어렴풋이 아는 이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최갑수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짐작할 뿐이었다. 무뚝뚝한 아버지와 무언가 깊은 골이 있었으리라고.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최갑수는 매달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어딘가로 보내고 있었다. 그 돈은 서울 변두리 작은 반지하 방에 사는 준영의 가족에게 흘러가고 있었다. 준영이 몇 해 전 벌였던 작은 사업이 실패하며 떠안은 빚, 그리고 손주의 학원비까지. 최갑수는 그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고 있었다. 하지만 준영도 그의 아내도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했다. 통장 명의는 최갑수의 오랜 친구이자 우체국에서 퇴직한 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아,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도와줄 텐가. 그냥 가서 만나면 될 것을. 친구가 답답한 듯 물으면 최갑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그 애가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억지로 얼굴 비추면 그 애만 더 힘들어져. 그 말 속에는 설명하지 못할 사연이 숨어 있었다. 최갑수는 그 이상 입을 열지 않았고 친구도 더는 캐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몇 해째 같은 대화를 반복하며 매달 조용히 돈을 붙이는 일을 이어오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최갑수의 가게에는 더 많은 우산이 쌓였다. 그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손을 놀렸고 저녁이면 낡은 공책에 몇 줄을 더했다. 그 공책과 나무 상자, 그리고 매달 붙여지는 알 수 없는 돈. 이 세 가지는 최갑수라는 사람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의 흔적이었다. 아직 그 누구도 그 무게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날 밤에도 눈이 흩날렸다. 최갑수는 가게 셔터를 내리기 전 잠시 골목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낡은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는 두꺼운 점퍼깃을 여미며 나무 상자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아무 말 없이 골목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그가 떠난 자리, 텅 빈 가게 안에는 낮 동안 고쳐둔 우산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우산살을 살짝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면 그 우산들은 다시 저마다의 주인을 찾아 골목 곳곳으로 흩어질 것이었다. 최갑수의 하루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순환하고 있었다. 그 순환 속에는 그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규칙이 하나 있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한이라도 절대 먼저 나서서 돕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걸음하여 가게의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렸다.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도움을 받은 이들 중 누구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우산을 고치러 온 김에 우연히 받은 온정이라 여길 뿐이었다. 그런 그에게도 예외는 있었다. 몸이 불편해 가게까지 걸음하기 힘든 이들에게는 그가 먼저 소문을 듣고 찾아가곤 했다. 다만 그럴 때조차 그는 마침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 들렀다는 핑계를 잊지 않았다. 그 서툰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모두가 모르는 척 웃으며 그를 반겨주었다. 한 번은 다리를 다쳐 몇 달째 집에만 머물던 노인이 그가 찾아올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한사코 손사래를 친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최갑수는 짐짓태연한 얼굴로 답했다. 지나가는 길이라니까요. 우산 하나 봐드리는 게 뭐 대수라고. 그 능청스러운 말투에 노인은 결국 피식 웃고 말았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의 배려가 쌓여갔다. 새해가 밝았지만 최갑수의 가게 앞에는 여전히 낡은 우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설 명절이 다가오자 시장 골목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다.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 내려오고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이 서로 안부를 물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최갑수의 가게 앞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명절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문을 열었다. 옆가게 주인이 지나가다 놀란 얼굴로 물었다. 어르신,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셔야죠. 자제분은 안 내려오세요? 최갑수는 손에 든 우산살을 만지작거리며 짧게 답했다. 일이 있다더군요. 그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지만 알아채는 이는 없었다. 그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우산을 고쳤고 저녁이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사실 최준영은 이번 설에도 지난 몇 번의 명절에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앙금이 자리하고 있었다. 준영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어머니와 여동생을 한꺼번에 잃었던 그 겨울부터였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집안일에는 소홀해졌다. 대신 낯선 사람들의 우산을 고치는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했다. 어린 준영의 눈에는 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다. 자신은 방과 후텅 빈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야 했던 밤들이 많았다. 아버지는 늘 가게에 있었다. 준영이 아버지를 찾아가면 최갑수는 낯선 노인의 우산을 붙잡고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준영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났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물음표가 남아 있었다. 왜 아버지는 우리 가족보다 저 사람들을 더 챙기는 걸까? 성인이 되어 독립한 뒤 준영은 점점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다. 명절에도 형식적인 안부 전화만 남길 뿐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드물어졌다. 며칠 전 준영이 사업 실패로 크게 빚을 지었을 때도 그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된 원망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영의 아내 민서영은 남편의 이런 태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님께 한번 다녀올까요? 손주도 못 본 지 오래됐잖아요. 준영은 그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만 매달 통장에 찍히는 알 수 없는 입금 내역을 보며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다. 발신인은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 금액은 신기하게도 매번 그들의 급한 사정과 맞아떨어졌다. 아이의 학원비가 밀린 달에는 정확히 그만큼의 돈이 들어왔고 이자 상환일이 다가올 때면 어김없이 여유 자금이 채워졌다. 서영은 몇 번인가 그 발신인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준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겼다. 먼 친척 중 누가 도와주나 보지. 신경 쓰지 마.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희미한 의심이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의심을 아버지에게로 연결짓지는 못했다.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무심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겨울 최갑수는 유독 몸이 편치 않았다. 아침이면 마른 기침이 잦아졌고 손끝이 떨리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가는 대신 두꺼운 옷을 껴입고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다. 동네 노인들이 걱정스레 물으면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다. 이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이웃들은 안타까운 마음에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최갑수는 여전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게에 나왔고 여전히 값을 받지 않았으며 여전히 밤이면 낡은 공책에 몇 줄을 적어 넣었다. 다만 그 손끝이 예전보다 조금 더 느려졌다는 것을, 그리고 가끔 작업대에 엎드려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눈치채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 무렵 가게에 낯선 손님 하나가 찾아왔다. 나이 지긋한 여자였는데 손에는 낡다 못해 뼈대만 남은 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기가 그 우산 고쳐준다는 그 집 맞죠? 이 동네 딸네 집에 왔다가 들었어요. 최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을 받아 들었다. 살펴보니 손잡이 부분에 오래된 각인이 있었다. 결혼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했다. 여자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그 우산 하나만은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왔다고 말했다. 고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오래돼서. 최갑수는 우산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한참을 살폈다. 살대 하나가 완전히 부러져 새로 맞추기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슷한 시절 만들어진 오래된 우산살 하나를 꺼내왔다. 오래전부터 모아둔 옛날 부품들 중 하나였다.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 색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최갑수는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다. 낡은 살을 하나하나 맞추고 찢어진 부분을 정성껏 꿰맸다. 완성된 우산을 건네받은 여자는 그것을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걸 다시 볼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최갑수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여자가 돌아간 뒤 그는 오래도록 빈 작업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옅은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낡은 것을 고쳐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일, 그것이 그에게는 단순한 수선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대신하는 일이었는지도 몰랐다. 한편 서울에서는 준영이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하철 창밖으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어릴 적 아버지의 우산방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이면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이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왔지만 그는 늘 혼자 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가야 했다. 그때마다 속으로 되뇌던 말이 있었다. 아버지는 왜 남의 우산만 고쳐주는 걸까? 내 우산은 한 번도 고쳐준 적 없으면서. 그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준영이 마음 깊은 곳에 옹이처럼 박혀 있었다. 그는 애써 그 기억을 외면하며 살아왔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장면들은 여전히 그를 아프게 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자신도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아버지에게 먼저 손을 내밀 용기는 여전히 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준영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문득 낮에 아내가 보여준 통장 내역을 떠올렸다. 알 수 없는 곳에서 들어온 돈. 그 정체 모를 온정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이내 떨쳐내고 조용히 이불 속으로 몸을 눕혔다. 창밖에서는 늦은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며 준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마음 한쪽에서는 오래된 원망이, 다른 한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다만 이불을 끌어당기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늘 낯선 이의 우산을 붙잡고 있던 그 뒷모습을. 그로부터 며칠 뒤, 서영은 시댁 근처에 사는 오랜 친구와 우연히 통화를 하다 최갑수의 근황을 전해 들었다. 친구는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흘렸다. 너희 시아버님, 이 동네에서는 거의 유명인이시던데. 우산 할아버지라고 다들 그렇게 불러. 우리 엄마도 몇 번 신세 지셨대. 서영은 그 말에 묘한 기분을 느꼈다. 남편에게 전해 들은 아버지의 모습과 낯선 이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말을 마음 한편에 담아두었지만 당장 준영에게 전하지는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서영의 머릿속에는 친구의 말이 오래도록 맴돌았다. 그녀는 남편 몰래 인터넷에 시아버지의 가게 이름을 검색해보기도 했다. 지역 맘카페 게시판 한 구석에 오래전 누군가 남긴 짧은 글이 눈에 띄었다. 시장 우산 할아버지. 우리 애 우산도 공짜로 고쳐주셨어요. 이런 분이 계셔서 감사하네요. 서영은 그 짧은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아직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크고 따뜻한 진실이 그 너머에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이른 봄, 시장 골목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예정 주민 설명회 안내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골목 상인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다. 수십 년을 지켜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골목 전체를 감쌌다. 상인회관에서 열린 설명회는 시작부터 소란스러웠다. 구청에서 나온 담당자는 정비 계획과 보상 절차에 대해 설명했지만 상인들의 얼굴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평생 이 골목에서 장사해온 노인들에게 낯선 서류 몇 장으로 계산되는 보상금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이제 와서 어딜 가겠소. 여기서 나고 여기서 죽는 거지. 떡집 주인의 외침에 여기저기서 한숨 섞인 동조가 이어졌다. 최갑수는 그 소란스러운 자리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설명회 내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상인회 총무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산방도 이전해야 할 텐데. 최갑수는 잠시 침묵하다 짧게 답했다. 여기가 아니면 안 될 이유는 없지만 아직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다. 총무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최갑수의 눈빛에서 이 골목을 떠나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최갑수는 변함없이 가게 문을 열었다. 재개발 소식에 하나둘 가게를 정리하는 이웃들이 늘어갔지만 그의 우산방만은 그 자리를 지켰다. 오히려 그는 전보다 더 많은 우산을 받아 고쳤다. 마치 이 골목이 사라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두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 예보에도 없던 물폭탄이었다. 골목의 배수로가 순식간에 넘쳤고 낮은 지대에 사는 노인들의 집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들은 최갑수는 두꺼운 우비를 챙겨 입고 가게를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김말순 할머니의 반지하 방이었다. 혼자 사는 그녀가 이런 폭우 속에서 무사할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골목을 가로지르는 그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이미 76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김말순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방 안에는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다. 할머니는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최갑수는 그녀를 부축해 밖으로 이끌었고 근처 상가 2층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까지 함께 걸었다. 세찬 비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걸음을 옮겼다. 영감님,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에 건넨 말에 최갑수는 짧게 웃으며 답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대피소에 할머니를 무사히 데려다 놓은 뒤 최갑수는 다시 빗속으로 나섰다. 골목 곳곳에 흩어져 사는 다른 독거노인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는 몇 집을 더 돌며 문을 두드렸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하나하나 대피소로 안내했다. 새벽 무렵 마지막 노인을 대피소로 데려다준 최갑수는 그제야 자신의 가게로 향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였다. 가슴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참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가게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잠시 문 앞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다. 빗물이 그의 백발을 타고 흘러내렸다. 조금만 더.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듯.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낡은 공책을 꺼내 들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는 그날 밤의 일을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다. 그러고는 힘겹게 몸을 뉘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여전히 골목을 두드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늘 새벽 5시면 여느 때처럼 불이 켜지던 우산방이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아침 일찍 지나가던 국수집 주인이었다. 그는 이상한 예감에 가게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전날 밤 폭우 속에서 그가 구해낸 노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대피소에서 편안한 아침을 맞고 있었다. 김말순 할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우산방 쪽을 바라보았다. 늘 그맘때면 가게 불이 켜져 있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골목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할머니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며 몸을 일으켰다. 대피소를 나서며 할머니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우산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밤새 신세를 진 것에 대한 인사라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국수집 주인이 다급히 가게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노인들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김말순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게 앞에 다다랐다. 국수집 주인이 119에 신고를 마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자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아 쥐었다. 제발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그 작은 소망은 안타깝게도 곧 무너지고 말았다. 어르신, 최 영감님, 안에 계세요?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자 국수집 주인은 서둘러 셔터 옆쪽 문을 흔들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눈에 작업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는 최갑수의 모습이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국수집 주인은 황급히 119에 신고했다. 골목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 몰려나왔다. 어젯밤 폭우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그 노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대피소에 있던 노인들까지 놀란 얼굴로 뛰쳐나왔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최갑수를 들것에 실을 때까지 그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다. 희미하게 눈을 뜬 그의 시선이 잠시 벽에 걸린 낡은 사진에 머물렀다. 아내와 딸이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했지만 소리는 되어 나오지 않았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김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어젯밤에 나 때문에 절이 되신 거야.
옆에 있던 다른 노인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양반이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누구든 그냥 못 지나치는. 그 말은 사실이었다. 최갑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 자신의 몸이 상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의 성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 골목 사람들 중 아는 이는 아직 없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최갑수는 급성 심부전 진단을 받았다. 오랫동안 몸을 혹사시켜온 데다 어젯밤 폭우 속을 오래 헤맨 탓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다. 담당 의사는 보호자를 찾았지만 응급실 어디에도 그의 가족은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가 그의 소지품을 정리하다 지갑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서울 지역 번호였다. 간호사는 조심스레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차례 울린 뒤 낯선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최준영 씨 되시나요? 여기는 병원인데요. 아버님이신 최갑수 님께서 위독하셔서 연락드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영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그 한마디가 10년 가까이 눌러왔던 감정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놓았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영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으며 아내에게 상황을 알렸다. 서영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어서 가봐요, 여보. 준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것이 언제였는지조차 가물가물했다. 원망도 그리움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오래도록 참아왔던 눈물을 애써 삼켰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준영이 도착했을 때 최갑수는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는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준영의 눈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왔다. 1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는 기억 속 모습보다 훨씬 작고 야위어 있었다. 링거줄을 꽂은 앙상한 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하얗게 샌 머리카락. 준영은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최갑수는 인기척에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아들의 얼굴이 들어오자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왔냐? 그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다. 준영도 딱히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10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는 짧은 몇 마디로 좁혀지기엔 너무 멀었다. 몸은 괜찮으세요? 준영이 겨우 건넨 말에 최갑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별일 아니야. 의사에게 급성 심부전이라는 진단을 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갑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 무심한 말투에 준영은 왈칵 화가 치밀었다. 어릴 적부터 늘 그랬다. 아버지는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한 적이 없었다. 힘들어도 아파도 괜찮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곤 했다. 아버지는 늘 그러시네요. 괜찮다는 말로 다 넘기시고. 준영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최갑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릴 뿐이었다. 그 침묵이 준영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상태를 체크하던 간호사가 문득 말을 건넸다. 어르신,
어제 그 할머니가 다녀가셨어요. 김말순 할머니라고 계속 걱정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오셨었는데 면회 시간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셨어요. 준영은 그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다녀갔다고요? 동네 어르신들이요. 여러분이 오셨었어요. 아버님이 워낙 이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병실을 나섰다. 준영은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최갑수는 여전히 창밖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영이 병원 로비에서 자판기 커피를 뽑고 있을 때였다. 낯선 노인 몇 명이 병동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삶은 계란 몇 알, 곱게 접은 손수건, 그리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우산 하나까지. 준영은 무심코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노인들은 최갑수의 병실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면회 시간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는 아쉬운 얼굴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중 한 할머니가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부탁했다. 이거 나중에 깨어나시면 좀 전해주세요. 우리 영감 우산인데 그 양반이 지난달에 고쳐준 거예요. 자기 몸도 안 챙기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라도 보면 좀 힘이 나실까 해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을 받아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영의 마음속에 낯선 감정이 일었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와 이 낯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로비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준영은 문득 오래전 잊고 지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아주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의 작은 우산을 고쳐주며 씩 웃던 순간이었다. 그 기억은 너무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처럼 흐릿했지만 분명 존재했던 장면이었다. 며칠 뒤 서영도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레 들어섰다. 최갑수는 낯선 며느리의 방문에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아버님,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해요. 서영이 고개를 숙이자 최갑수는 손사래를 쳤다. 내가 미안하지. 이렇게 아파서 걱정 끼치고.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영은 시아버지의 눈빛에서 어떤 따뜻함을 느꼈다. 준영에게 늘 듣던 차갑고 무뚝뚝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님, 혹시 저희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내달 통장에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와서요. 그 물음에 최갑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다. 난 모르는 일이다. 그 대답은 지나치게 빨랐고 지나치게 단호했다. 서영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병실 한쪽에 서 있던 준영도 그 대화를 들으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의 부인이 오히려 더 수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준영은 병실 보호자 침상에 몸을 뉘었지만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옆 침대에서 낮게 코를 고는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오랫동안 천장을 응시했다. 1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아버지의 숨소리를 듣는 것도 낯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그는 어두운 도시의 불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그 정체를 알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병실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가 최갑수를 알아보고는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어머, 우산 할아버지 아니세요? 저희 어머니 우산도 몇 번이나 고쳐주셨는데 여기서 뵙네요.
최갑수는 멋쩍은 듯 짧게 웃었다. 아주머니는 청소를 마치고도 한참을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의 가게를 좋아했는지, 비 오는 날이면 늘 그곳에서 몸을 녹이고 갔다는 이야기였다. 준영은 병실 한쪽에 앉아 그 대화를 묵묵히 들었다. 낯선 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아버지의 다른 얼굴이 조금씩 그의 마음 한구석을 두드리고 있었다. 점심 무렵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며 준영을 따로 불렀다. 의사는 다소 조심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다. 보호자분, 아버님 심장 기능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리하신 흔적이 많아요.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준영은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자리를 뜬 뒤 그는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잠시 옥상 정원에 올라 마음을 추슬렀다. 봄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의 삶이 자신이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옥상 난간에 기대선 채 문득 어린 시절 짧게나마 느꼈던 아버지의 다정함을 떠올려 보려 애썼다. 흐릿하게나마 몇 장면이 떠올랐다. 운동회 날 도시락을 싸들고 온 아버지, 자전거 뒷자리를 잡아주던 손길, 그 기억들은 은희가 떠난 그의 겨울을 기점으로 뚝 끊겨 있었다. 준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슬픔을 감당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눈가를 훔치며 다시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준영은 벽에 걸린 안내판에 적힌 면의 시간표를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 아래 게시판에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작은 격려의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문득 그는 자신도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써서 붙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적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병실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서는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낯선 모습이었다. 준영이 다가가자 최갑수는 멋쩍은 듯 노래를 멈추고 헛기침을 했다. 옛날 노래 하나가 생각나서. 무슨 노래였어요? 내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다. 이제 와 부르려니 가사도 다 까먹었구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준영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인간적인 면모를 마주한 기분이 들었다. 늘 무뚝뚝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에게도 그리움과 낭만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최갑수의 상태는 며칠간 안정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는 종종 얕은 신음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준영은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의무감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은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물들어갔다. 어느 늦은 밤, 최갑수가 가위에 눌린 듯 신음하다 눈을 떴다. 그의 눈가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은희야. 낮은 목소리로 흘러나온 그 이름에 준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은희. 오래전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이름이었다. 준영이 17살이던 그의 겨울,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그의 여동생. 그날의 기억은 준영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최갑수는 몽롱한 눈으로 준영을 바라보다 이내 정신을 차린 듯 시선을 돌렸다. 악몽을 꿨나 보다. 그는 짧게 얼버무렸지만 준영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아버지는 잠결에 그 이름을 불렀다. 준영은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요즘도 은희 꿈꾸세요? 최갑수는 대답 없이 천장을 응시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매일 밤 꾼다.
3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준영의 가슴을 짓눌렀다. 자신도 여동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그것은 자신이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깊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원망도 함께 고개를 들었다. 그날 왜 그렇게 늦으셨어요? 은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물음이었다. 최갑수는 그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을 질끈 감을 뿐이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미안하다. 한참 만에 나온 그 한마디는 30년의 세월을 담기에는 너무나 짧고 작았다. 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섰다. 복도 끝. 아무도 없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그는 오랫동안 얼굴을 감싸 쥐었다. 다음 날 오후. 병실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다. 면회 시간에 맞춰 골목 상인 몇 명이 함께 올라온 것이다. 떡집 주인, 국수집 주인, 그리고 붕어빵을 팔던 노부부까지. 그들은 저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어르신, 이거 좀 드셔보세요. 몸보신하셔야죠. 떡집 주인이 건넨 찰떡을 받아들며 최갑수는 옅게 웃었다. 붕어빵 할아버지는 준영을 알아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아드님이시구먼.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수레를 새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나 싶었는데. 준영은 그 말에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최갑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손사래를 쳤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별것도 아니라니요. 그때 그 돈 아니었으면 저흰 진작 장사 접었어요. 붕어빵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거들었다. 준영은 그제야 병실에 찾아온 이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은혜를 갚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돌아간 뒤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준영은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의 모습과 이 낯선 사람들이 증언하는 아버지의 모습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어쩌면 자신은 아버지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아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날 저녁 최갑수는 유난히 기력이 없어 보였다. 그는 준영을 불러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죽거든 가게에 있는 낡은 공책 하나 서랍맨 아래 칸에 있다. 그건 내가 가져라. 준영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다. 그냥 알아두라는 거야. 최갑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감았다. 준영은 아버지의 야윈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평생 낯선 이들의 우산을 고쳐온 손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남기려는 손이기도 했다. 그날 밤 준영은 병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30년 전 그 겨울을 떠올렸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아니, 비가 아니라 억수 같은 폭우였다. 은희는 학교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최갑수가 우산을 들고 데리러 갔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 가게에 급한 손님이 찾아왔다.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었는데 다음 날 병원 진료를 앞두고 우산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최갑수는 그 우산을 고치느라 시간을 지체했고 은희를 데리러 가는 길이 늦어졌다. 불어난 하천 옆 좁은 길. 어린 은희는 혼자 그 길을 건너다 급류에 휩쓸렸다.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에 찾았지만 그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내 조순자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이후 몇 해를 슬픔 속에 살다 세상을 떠났다.
최갑수는 그날 이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가 낯선 이의 우산을 고치는 동안 정작 자신의 딸은 위험 속에 홀로 있었다는 죄책감이 평생 그를 짓눌렀다. 준영은 그 사고 이후 아버지가 변해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시리에 빠져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하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우산을 고치는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다. 딸을 잃게 만든 그 우산 수선이라는 일에 어째서 더 깊이 빠져드는지.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어쩌면 아버지는 그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다시는 누구도 우산이 없어서 비를 피하지 못해서 위험해지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그가 딸에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병실로 돌아온 준영은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위로 병실의 푸른빛 조명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문득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오래도록 얼어붙어 있던 준영의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최갑수의 상태는 다소 호전된 듯 보였다. 그는 죽을 몇 술 뜨며 준영에게 물었다. 가게는 누가 좀 봐주고 있나? 상인회에서 잠깐씩 들여다봐 주신다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최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볕이 완연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 곧 장마철인데 손볼 우산이 쌓였을 텐데 말이다. 그 말에 준영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몸이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낯선 이들의 우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았다. 그날 오후 담당 간호사가 최갑수의 혈압을 재며 지나가는 말로 준영에게 물었다. 아버님이 참 다정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옆 침상 할아버지가 밥 못 넘기시는 걸 보시고는 죽이라도 좀 데워달라고 저희한테 몇 번을 부탁하셨어요. 본인도 편찮으시면서. 준영은 그 말에 옅게 웃었다. 병실 안에서조차 아버지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살피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알아가야 할 아버지라는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 준영은 아버지의 식판을 대신 받아왔다. 죽 몇 술을 떠먹이려 하자 최갑수는 손사래를 치며 스스로 숟가락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힘겹게 죽을 뜨는 아버지를 보며 준영은 문득 어린 시절 자신에게 밥을 떠먹여 주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크고 단단해 보였던 그 손이 이제는 이렇게 작고 가늘어져 있었다. 세월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침묵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식사를 마친 최갑수는 잠시 숨을 고르다 준영에게 물었다. 손주는 몇 살이지? 6살이에요. 이제 유치원 다녀요. 많이 컸겠구나. 사진으로만 봐서 실감이 안 났는데. 준영은 그 말에 멈칫했다. 아버지가 손주의 사진을 어떻게 보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최근에 찍은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최갑수는 그 작은 화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처음으로 눈가에 눈물을 글썽였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밤이었다. 최갑수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다. 새벽녘,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준영을 찾았다. 급히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심장은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준영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했다. 그는 서둘러 서영에게 연락했고 서영은 아이를 이웃에 맡긴 채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다. 두 사람은 최갑수의 병상 곁을 지켰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쁘게 숨을 쉬던 최갑수가 잠시 의식이 돌아온 틈을 타 힘겹게 눈을 떴다. 준영아.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가늘었다. 준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서영이도 왔어요. 최갑수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서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준영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어렸다. 미안했다. 그동안 많이.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준영은 그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30년 전 그 겨울의 일. 그리고 그 이후 아버지가 짊어져온 모든 시간에 대한 사죄였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갑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준영이 오랜만에 보는, 아니,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하는 아버지의 진짜 미소였다. 공책 서랍에 최갑수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눈을 감았다. 그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음이 점점 느려지더니 이내 길게 이어지는 경고음으로 바뀌었다. 의료진이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왔지만 최갑수는 이미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은 뒤였다. 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10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와의 시간은 고작 보름 남짓이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수많은 얼굴을 마주했지만 정작 마지막 화해의 말을 나눈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이별이 찾아온 것이었다. 서영은 흐느끼는 남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병실 창밖으로 어느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봄날의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빛은 어쩐지 쓸쓸하게만 느껴졌다. 부고 소식은 빠르게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다. 소식을 들은 상인들은 저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망연자실했다. 떡집 주인은 반죽하던 손을 멈춘 채 한참을 서 있었고 국수집 주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가게 문에 금일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를 붙였다. 김말순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했다. 내가 그날 그렇게 도와달라고만 안 했어도 이웃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할머니의 자책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골목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 평생 낯선 이들에게 온기를 나누어온 노인의 죽음이 이제야 비로소 그 무게를 드러내고 있었다. 준영은 장례 절차를 홀로 준비해야 했다. 낯선 장례식장의 절차들, 서류들, 그리고 수많은 결정들이 그를 압박했다. 그는 정신없이 그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되뇌었다. 공책 서랍에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무언가 중요한 것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빈소가 차려진 첫날 밤, 준영은 텅 빈 장례식장 한켠에 앉아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가 고른 사진 속 아버지는 드물게도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몇 해 전 상인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 한 장면이었다. 준영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외면해왔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자 빈소를 지키던 도우미들도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며 눈을 붙였다. 준영은 홀로 향을 피워 올리고 국화한 송이를 영정 앞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되짚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우산 고치는 법을 배우던 기억, 함께 자전거를 타던 짧았던 순간들, 슬픔과 원망 아래 오래도록 묻혀있던 다정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새벽녘, 서영이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조용히 다가왔다. 여보, 조금이라도 눈 붙여요. 내일부터 문상객들 맞으려면 체력이 필요해요. 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아버지 곁에 조금만 더 있고 싶어. 서영은 더 말리지 않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향이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동쪽 하늘 끝에서는 희미하게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다. 준영은 문득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다시 떠올렸다. 서랍 속 낡은 공책,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그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빈소는 조금씩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장례 지도사가 다가와 발인 절차와 조문객 안내에 대해 설명했다. 준영은 정신을 가다듬으며 상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챙겼다. 영정사진 옆에 놓을 국화의 개수, 조문객을 맞을 순서, 발인 시간까지. 낯선 절차들이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배웅이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쏟았다. 오전 9시가 되자 골목 상인회에서 화환을 보내왔다. 흰 국화로 장식된 화환에는 평안우산방 최갑수 어르신을 추모합니다. 시장 상인회 일동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뒤이어 김말순 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노인들이 하나둘 빈소를 찾기 시작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빈소 문턱을 넘었다. 준영은 그들을 맞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문상객들은 저마다 다른 감정을 느꼈다. 어떤 이는 안쓰러움을, 어떤 이는 알 수 없는 반가움을 느꼈다. 이 골목의 은인이라 불리던 노인에게 이런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루의 끝에서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긴 밤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빈소 한쪽에는 최갑수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재봉틀과 우산살 몇 개가 조촐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상인회에서 마련한 작은 추모 공간이었다. 문상객들은 그 앞에 잠시 멈춰서서 저마다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어떤 이는 손끝으로 재봉틀을 가만히 쓸어보았고 어떤 이는 우산살 하나를 조심스레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준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낡은 물건 하나하나에도 아버지의 손길과 시간이 깃들어 있음을 새삼 느꼈다. 그는 문득 상주로서 인사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렸다. 장례 지도사가 건넨 메모지를 앞에 두고 그는 몇 번이고 펜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무슨 말로 아버지의 삶을 요약할 수 있을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짧은 한 문장만을 적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다른 이의 비를 대신 맞아준 분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빈소를 찾는 발걸음은 오히려 늘어갔다. 소문을 듣고 먼 동네에서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낯선 얼굴이었지만 최갑수와 얽힌 사연 하나씩은 반드시 품고 있었다. 준영은 그 모든 얼굴들을 눈에 담으며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하고 있었다. 발인 절차를 논의하던 중 상인의 총무가 조심스레 한 가지를 제안했다. 상주님, 괜찮으시다면 발인 행렬이 우산방 앞을 한번 지나가도 될까요? 어르신 마지막 가시는 길에 평생 계셨던 그 자리를 한 번은 지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준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가장 어울리는 마지막 인사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준영은 상복을 입은 채 잠시 눈을 붙이려 자리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내일 있을 발인 절차를 하나하나 되짚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자리를 이제는 자신이 지켜가야겠다는 다짐이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그 마음만은 분명했다. 발인을 하루 앞둔 저녁, 빈소는 뜻밖의 인파로 가득 찼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손에 우산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고쳐진 우산들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할아버지였다. 그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흐느꼈다. 준영이 다가가 부축하자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5년 전에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다닐 때 비만 오면 오도 가도 못했어요. 그때마다 저 양반이 새벽같이 우산을 들고 찾아와서 병원까지 부축해서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달을 매번. 노인의 말에 준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단순히 우산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 직접 사람들을 부축하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낯설고도 놀라운 일이었다. 뒤이어 들어온 중년 여성은 젊은 시절 이 골목에서 자랐다고 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준영에게 다가왔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힘드셨을 때 최 어르신이 몇 년 동안 저희 집에 매달 쌀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것도 꼭 비 오는 날 우산 고쳐주러 오신 척 하시면서요. 저희 아버지 자존심 상하실까봐 그렇게 하신 거였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준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면서도 그들의 자존심마저 세심하게 배려했던 것이다. 우산을 고쳐준다는 명목은 어쩌면 그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낸 조용한 방편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슷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몰래 학용품 값을 쥐어준 이야기, 독거노인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이야기, 화재로 집을 잃은 가족에게 몇 달간 숙식을 제공한 이야기까지지.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결같이 우산을 고치러 왔다가였다. 최갑수는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 이 골목 구석구석에 조용히 온기를 나누어온 것이었다. 준영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몇 번이고 자리를 비워야 했다. 복도 한쪽에서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추스르길 반복했다. 서영은 그런 남편의 곁을 조용히 지키며 문상객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메모지에 옮겨 적었다. 훗날 남편이 다시 꺼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자정 무렵 낯선 젊은 남자가 빈소를 찾았다. 그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저는 최 어르신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도연이라고 했다. 10여 년 전 그의 부모가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졌다. 그때 최갑수가 익명의 후원자를 자처하며 그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신 부담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도연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어르신이 매달 붙이시던 계좌 명의가 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거였는데 그 원래 출처를 추적하다 알게 됐습니다. 찾아뵈려 했는데 어르신이 한사코 마다하셨어요. 그냥 내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요. 도연은 오열하며 영정 앞에 엎드렸다. 준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알던 아버지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었는지를 비로소 실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선행의 나열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조용히 쌓아 올린 거대한 사랑의 흔적이었다. 빈소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우산을 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저마다의 사연이 향불 연기 속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준영은 그 모든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아버지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빈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상인의 총무가 조용히 준영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는 최갑수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사람이었다. 상주님, 힘드시죠?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걸 보면
어르신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나누고 사셨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총무는 잠시 뜸을 들이다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몰랐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재작년이었나 어르신이 저한테 넌지시 물으신 적이 있어요. 혹시 서울에 계신 아드님 근황을 아느냐고. 그러시면서 손주 사진을 좀 구할 수 없겠냐고 하셨어요. 어디서 구하셨는지 나중에 보니 어르신 지갑에 손주분 어릴 적 사진이 들어있더군요. 그 말에 준영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손자의 얼굴조차 몰래 수소문에 지갑에 품고 다녔던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서늘함이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빈소 앞마당에는 아직도 몇몇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낮은 목소리로 예시하기를 나누고 있었다. 준영이 다가가자 한 할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자리를 권했다. 상주님도 좀 앉으세요. 이 늙은이들 얘기라도 들어주시면 그것도 위로가 될 겁니다. 준영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노인들은 저마다의 기억 속 최갑수를 하나씩 꺼내놓았다. 장마철이면 동네를 돌며 배수구를 손수 뚫어주던 이야기,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리어카 바퀴를 몇 번이고 고쳐준 이야기, 명절이면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자신의 좁은 방에 불러 함께 식사를 나누던 이야기까지지. 준영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아 왔는지를 절감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지막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갔다. 텅 빈 빈소에 홀로 남은 준영은 영정사진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옅은 미소가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준영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울림으로 남았다. 발인을 몇 시간 앞둔 그 새벽,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먼 동이 터울 무렵 마지막으로 도착한 조문객이 있었다. 휠체어를 탄 노년의 남성이었는데 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다. 그는 영정 앞에서 오래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준영을 향해 어렵게 입을 열었다. 20년도 더 전에 내가 이 골목에서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소. 그때 최 사장이 나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 줬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말은 없어도 서로를 알아보는 사이가 됐지. 이렇게 먼저 보내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영은 그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다. 그렇게 새벽의 끝자락까지 최갑수를 향한 저마다의 기억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문상객들이 돌아간 자리마다 준영은 그들이 놓고 간 작은 물건들을 발견했다. 손수 접은 종이약, 삶은 고구마가 든 봉지, 그리고 낡은 감사 편지 몇 통까지.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아버지가 평생 나누어온 것이 결국 몇 배가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환산할 수 없는 종류의 유산이었다. 발인 아침이 밝아왔다. 운구 행렬이 상인의 총무의 제안대로 우산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골목 사람들은 그 앞에 미리 나와 줄지어 섰다. 운구차가 천천히 가게 앞을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든 우산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다. 맑은 날이었지만 그것은 마지막으로 전하는 무언의 인사였다. 평생 남의 비를 대신 맞아준 이에게 이제는 자신들이 우산이 되어드리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운구차가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김말순 할머니는 우산을 든 채 오래도록 눈물을 훔쳤다. 붕어빵 노부부도 국수집 주인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순간 골목 전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져 있었다. 발인을 마친 뒤 준영은 아버지의 가게를 정리하기 위해 홀로 골목을 찾았다. 셔터를 올리자 익숙한 우산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작업대 위에는 미처 다 고치지 못한 우산 몇 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손잡이에 노란 리본이 묶여 있었는데 아마도 다음 손님을 위해 표시해둔 것인 듯했다. 준영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30년 가까이 이곳에서 아버지가 보냈을 시간들이 낡은 집기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리며 서랍맨 아래 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몇 권의 낡은 공책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겉표지가 다 헤어지고 모서리가 다른 것들이었다.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공책부터 펼쳤다. 첫 장에는 낯익은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은희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였다. 첫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다시는 누구도 나 때문에 비를 맞게 하지 않겠다. 그 아래로는 날짜와 이름, 그리고 짧은 사연들이 빼곡히 이어졌다. 최갑수가 무료로 우산을 고쳐준 이들의 기록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각 이름 옆에는 그 사람의 사정이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 다리 불편한 노인, 매주 병원행, 화재로 집 잃은 가족, 겨울 옷까지 필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둔 아이, 쌀 필요.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목록이자 최갑수가 스스로에게 내린 속죄의 기록이었다. 준영은 공책을 넘길 때마다 숨이 막혀왔다. 수백 개의 이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페이지 중간중간 최갑수는 짧은 일기 같은 문장들을 남겨두었다. 오늘도 은희 꿈을 꾸었다. 그 아이가 나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준영이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이 무너진다. 하지만 그 애 앞에 나설 자격이 내겐 없다. 손주가 태어났다고 한다. 멀리서라도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것조차 욕심인 것 같아 참는다. 도연이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 다행이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후회 없이 살았으면. 준영은 그 문장들을 읽어 내려가며 흐느꼈다. 아버지는 단 하루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었다. 다만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듯 그 그리움을 억누르며 낯선 이들에게 그 마음을 대신 쏟아왔던 것이다. 준영은 마지막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비교적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준영이에게 못다한 말이 너무 많다. 이 공책을 보게 된다면 부디 이 애비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말아다오. 나는 그저 2번 다시 누군가 나 때문에 위험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것이 내가 은희에게 그리고 너에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그 아래로 마지막 문장이 이어졌다. 통장은 오래된 친구 이름을 빌린 것이다. 매달 서울로 보낸 돈.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오열했다. 그동안 품어왔던 원망과 오해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문득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들과 성장 앨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몰래 구해 모은 손주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멀리서나마 단 한 번도 가족을 놓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가게 문 밖에서는 어느새 가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준영은 낡은 공책을 가슴에 품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창밖 빗소리와 함께 그는 비로소 아버지라는 한 사람의 온전한 삶을 마주하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준영은
공책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준영의 이름이 서투른 글씨로 적혀 있었다. 봉인을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아 한동안 그것을 손에 쥐고만 있던 그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 속 아버지의 글씨는 평소보다 더 삐뚤빼뚤했다. 아마도 몸이 많이 편찮으실 때 쓴 것인 듯했다. 준영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아비 노릇 제대로 못한 것, 평생의 후회로 남는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게 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다만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던 어리석고 서툰 아비였을 뿐이다. 부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그 마음을 전해라. 나처럼 평생을 돌아가지 말고. 편지의 끝에는 짧은 문장이 덧붙여 있었다. 가게는 내가 원한다면 이어가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 다만 저 우산꽂이에 남은 우산들만은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으면 한다. 그것이 이 애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준영은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한참을 울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가게 한쪽에 놓인 우산꽂이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우산 연함은 개가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다. 손잡이마다 작은 종이표가 매달려 있었고 거기에는 낯선 이름들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다 끝내지 못한 일이었다. 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산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손잡이에 매달린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복순 할머니, 삼동 골목 끝집. 그는 그 우산을 품에 안고 가게 문을 나섰다. 가는 봄비 속으로 그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가게를 나서기 전 준영은 문득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넘긴 달력장에는 붉은 동그라미가 몇 개 그려져 있었다. 손주의 생일, 그리고 준영 부부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아버지는 연락 한 번 없었던 10년 동안에도 가족의 소중한 날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챙겨온 것이었다. 준영은 그 달력을 조심스레 떼어내 품에 안았다. 그는 가게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작업대 서랍을 다시 한번 살폈다.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손때 묻은 반지 하나가 나왔다. 어머니 조순자의 결혼 반지였다. 아버지는 그것을 팔지도 어딘가에 숨기지도 않고 늘 가까이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준영은 그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부모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슬픔과 책임감이 이 작은 반지 하나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반지와 공책, 편지를 모두 챙겨든 뒤 가게 불을 껐다.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린 은희의 웃는 얼굴이 유독 눈에 밟혔다. 준영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은희야, 오빠가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했어.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그 말은 오랫동안 그의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슬픔을 조금씩 풀어내는 첫걸음이었다. 가게 문을 잠그며 준영은 마지막으로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평안 우산방이라는 글씨가 저녁 노을 아래 유독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그 글씨를 오래도록 바라보다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제가 다시 이 문을 열겠습니다. 그 다짐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결심이었다. 골목 끝, 낡은 대문 앞에서 이복순 할머니를 만난 준영은 우산을 건네며 짧게 사정을 설명했다. 할머니는 우산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어루만지다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이 양반이 끝까지 이걸 챙겼구먼. 지난달에 맡겼던 건데 이렇게 돌아가시고도 잊지 않으셨네.
준영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상심이 크시겠지만 그 어른 참 훌륭하게 사셨어요. 이 골목 사람들 모두가 알아요. 그 한마디가 준영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남은 우산들을 하나씩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다 하지 못한 일을 이제는 자신이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우산까지 주인에게 전한 준영은 다시 텅 빈 가게로 돌아왔다. 작업대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재봉틀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그치고 옅은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재개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상인들의 요구로 시장 골목 일부는 원형을 보존하는 쪽으로 방향이 조정되었다. 낡은 함석 지붕도 좁은 골목길도 예전 모습 그대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골목 한켠 평안우산방의 간판에도 다시 불이 켜졌다. 가게 문을 연 것은 준영이었다. 그는 서울의 직장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이 골목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렀던 우산 수선 일도 이제는 제법 손에 익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공구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해 사용했다. 재봉틀 바늘이 낡은 천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아버지의 손길을 떠올렸다. 가게 벽에는 예전 그 사진이 다시 걸렸다. 아내와 딸, 그리고 젊은 시절의 최갑수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옆으로는 준영이 새로 걸어둔 사진 하나가 더해졌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찍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진이었다. 가게 운영 방식도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우산은 여전히 값을 받지 않았다. 다만 준영은 그 방식에 작은 변화를 하나 더했다. 가게 한쪽에 작은 나무 상자를 두고 그 위에 이렇게 써붙인 것이다. 마음만 받습니다. 형편이 되는 이들은 그 상자에 마음을 담아 작은 성의를 놓고 갔고 그렇게 모인 돈은 매달 형편이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였다. 어느 비 오는 오후 김말순 할머니가 찢어진 우산을 들고 가게를 찾았다. 준영을 알아본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이제 아버님을 쏙 빼닮았구먼. 손끝 야무진 것도 똑같고. 준영은 멋쩍게 웃으며 우산을 받아들었다. 그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우산을 살피고 정성껏 고쳤다. 그리고 완성된 우산을 건네며 짧게 말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할머니. 그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래전 최갑수가 늘 건네던 그 말과 꼭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섰다. 준영은 저녁이면 아버지가 그랬던 낡은 공책을 펼쳤다. 다만 그가 적는 것은 조금 달랐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이름 옆에 그는 짧은 안부와 함께 자신의 다짐도 함께 적어 내려갔다. 오늘 김말순 할머니가 다녀가셨다. 아버지를 많이 떠올리게 하는 분이다. 앞으로도 이 가게를 지켜가겠다. 그는 또한 아버지의 마지막 공책 옆에 자신만의 새로운 공책 한 권을 나란히 두었다. 2권의 공책은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준영은 아들의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다. 어린 아들이 문득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우산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준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할아버지는 말이야. 누군가 비를 맞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단다. 그건 정말 큰 사랑이었어. 아이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2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어 우산방으로 향했다. 가게 앞에는 오늘도 낡은 우산을 든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이 골목은 여전히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다. 최갑수라는 한 노인이 평생에 걸쳐 조용히 심어놓은 그 온기는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 다시 새롭게 자라나고 있었다. 찢어진 우산이 다시 하늘을 막아내듯 찢어졌던 부자의 마음도 다시 온전히 이어졌다. 그리고 그 조용한 사랑의 이야기는 이 골목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비가 갠 오후, 골목 하늘 위로 무지개가 떠올랐다. 우산방 앞에 나란히 선 준영과 그의 가족은 오래도록 그 하늘을 함께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최갑수도 함께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가게문 앞에는 작은 나무 팻말이 하나 더 세워졌다. 준영이 손수 깎아 만든 것이었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찢어진 것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가던 이들은 그 문구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고 저마다의 사연을 떠올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준영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평상 위에 방석을 깔고 그늘막 대신 두꺼운 천막을 손보았다. 동네 노인들은 여전히 그 평상에 모여 앉아 볕을 쬐었고 이제는 그 곁에 어린 손주를 데리고 나온 준영의 모습이 자연스레 섞여들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골목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서영은 잠든 아이를 재우고 나와 가게를 정리하는 남편 곁에 앉았다. 당신, 요즘 표정이 참 편안해 보여요. 준영은 낡은 우산 하나를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옅게 웃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내 마음도 함께 풀린 것 같아. 원망으로 채워졌던 자리에 이제는 다른 게 채워지는 기분이야. 서영은 그런 남편의 어깨에 가만히 기대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우산방의 낡은 유리창 너머로 골목의 불빛들이 하나둘 따뜻하게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한 사람이 평생을 다해 나눈 조용한 사랑은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찢어진 마음도 찢어진 우산도 정성을 다하면 다시 하늘을 막아낼 만큼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골목은 오래도록 그렇게 그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었다. 이듬해 봄, 준영은 가게 한쪽에 작은 게시판을 마련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공책에 담겨있던 문장 몇 줄을 옮겨 적어 붙여두었다. 다시는 누구도 나 때문에 비를 맞게 하지 않겠다. 지나가던 이들은 그 문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뜻을 되새겼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어갔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며 발걸음을 돌렸다. 그해 여름, 지역 신문사에서 이 골목의 사연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준영은 처음에는 정중히 사양했다. 아버지가 평생 원치 않았던 것이 바로 그런 세상의 이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영은 조심스레 다른 의견을 냈다. 여보,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님처럼 조용히 애쓰는 분들이 세상에 더 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몰라요. 준영은 오래 고민한 끝에 딱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취재에 응했다. 자신이나 아버지의 실명 대신 그저 어느 골목의 우산 수성공이라는 이름으로만 소개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평생 그래왔듯 이름 없이 나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기사가 나간 뒤 전국 각지에서 뜻밖의 반응이 이어졌다. 비슷한 마음으로 조용히 이웃을 돕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한 것이다. 준영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아버지가 심어놓은 씨앗이 이 골목을 넘어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 편지들을 모아 작은 상자에 담아 아버지의 낡은 공책 옆에 나란히 두었다. 가을이 무르익던 어느 오후,
준영은 상인의 사람들과 함께 골목 어귀에 작은 표지석 하나를 세웠다. 표지석에는 이름 대신 짧은 문장 하나만이 새겨졌다. 이 골목을 지나는 모든 이가 비를 피할 곳을 찾기를.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최갑수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새겨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만은 골목 전체에 오래도록 새겨져 있었다. 표지석을 세운 날 저녁, 준영은 가족과 함께 그 앞에 서서 오래도록 자리를 지켰다. 노을이 골목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동안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물었다. 아빠, 이제 할아버지 못 만나는 거예요? 준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할아버지는 이제 이 골목 전체가 되셨어.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남아 계신 거야. 아이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표지석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마음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영은 아이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고 가게마다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그는 비로소 온전한 평온을 느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골목이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에게도 소중한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다.